혹시 우리가 매일 쓰는 숫자 안에 깜짝 놀랄 만한 역사가 숨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숫자 속에 숨겨진 아주 오래된 언어의 흔적을 따라가 보는 뭐랄까 언어 탐정 놀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말 고유 숫자 하나, 둘, 셋이랑 일본어 히토츠, 후타츠 미춘데요. 딱 봐서는 뭐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발음도 다르고 생긴 것도 완전 딴판이잖아요. 아니, 그럼 정말 이 두 언어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온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 우리가 쓰는 말만 봐서는 알기가 참 어렵죠. 너무 많이 변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답을 찾으려면 아주 먼 옛날, 고대의 기록을 뒤져봐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를 찾으러 한번 가볼까요?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한반도의 한 왕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고구려입니다. 무려 700년 넘게 존재했던 강력한 왕국이었죠. 이 시기에 한반도랑 일본 열도가 정말 활발하게 교류를 했거든요. 문화도 언어도요. 바로 이 시기가 이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한번 보세요. 기록에 남아있는 고구려 숫자랑 고대 일본어 숫자를 나란히 놓은 건데요. 3을 뜻하는 말이 밀과 미, 7은 난임과 나나, 10은 독과 퇴회. 어떠세요? 이건 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죠. 언어학자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유레카를 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숫자처럼 기본적인 단어는 웬만해선 다른 언어에서 빌려오지 않거든요. 이건 그냥 옛날에 좀 교류가 있었나 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주 깊고 오래된 뿌리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런 연결고리가 숫자 책의 그 자체에도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마치 암호를 해독하듯이 소리만으로 곱셈을 했던 고대인들의 놀라운 지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음 하나만 살짝 바꿔서 숫자를 2배로 뻥튀기 할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고대인들이 어떻게 숫자를 만들어 썼는지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고대 일본어에서 숫자 3을 미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모음 이를 우로, 그러니까 미를 무로 바꾸면요. 짜잔! 이게 바로 숫자 6이 됩니다. 그냥 모음 하나 바꿨을 뿐인데 숫자가 2배가 된 거죠. 이런 규칙이 또 있어요. 숫자 4는 요였는데요. 여기서 입을 좀 더 크게 벌리는 소리, 오를 아로 바꿔서 야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바로 8이 되는 거예요. 4의 2배죠. 와,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걸 모음 짝짓기 체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숫자의 모음 소리를 체계적으로 바꿔서 배수를 만드는 정말 독창적인 시스템인 거죠. 생각해보면 되게 직관적이에요. 입을 작게 오므리는 소리에서 크게 벌리는 소리로 바꾸면서 양이 늘어나는 걸 표현한 거니까요. 에이, 너무 억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독특한 숫자 셈법은 다른 언어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답니다. 가장 유명한 예가 바로 프랑스어죠. 프랑스어로 80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캬트르브엥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글자 그대로 풀면 4개의 수몰이라는 뜻이에요. 4 곱하기 20인 거죠. 이처럼 꼭 우리가 쓰는 십진법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단서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숫자들의 맨 끝부분, 그 끝소리에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우리말 숫자 셋, 넷, 그리고 더 나아가서 5, 6 할 때의 그 끝소리, 시옷, 받침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일본어 미츠, 요츠의 끝부분인 츠랑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때요? 시옷과 츠, 발음이 뭔가 미묘하게 닮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바로 이겁니다. 언어학자들은 이 두 소리가 지금은 다르지만 사실은 아주 먼 옛날 같은 뿌리에서 나와 각자 다르게 발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같은 소리라는 거죠. 그럼 이 소리가 왜 붙었을까요? 바로
멈춤 표시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가 숫자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끊어서 세잖아요. 그것처럼 시옷이나 츠츠 소리가 딱 마침표처럼 여기까지가 한 숫자야 하고 명확하게 경계를 부어준 거죠. 수를 헷갈리지 않고 더 분명하게 세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지혜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작은 숫자의 세계에서 벗어나서요. 스케일을 확 키워보겠습니다. 많다는 개념이 어떻게 1만이라는 거대한 숫자로 변신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고대 한국어에서 숫자 10을 뜻하는 열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 말은 많다는 뜻을 가진 여로라는 말과 뿌리가 아주 가깝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옛날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셌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손가락을 다 채운 10은 셀 수 있는 한계, 즉 모든 것, 아주 많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였던 거죠. 여러라는 말과 통할 수밖에요. 자, 이번엔 고대 일본어로 가볼까요? 거기서 1만을 뜻했던 단어가 바로 요로즈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러 그리고 요로즈. 이 두 단어의 소리가 비슷한 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한조 언어에서 많다는 막연한 개념을 나타내던 여러라는 말이 다른 언어로 건너가서 1만이라는 구체적이고 어마어마한 숫자를 뜻하는 요로즈로 발전했다는 놀라운 증거인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정리해볼까요? 첫째, 고구려와 고대 일본어의 숫자 3, 7, 10 등에서 놀랍도록 비슷한 흔적을 찾았죠? 둘째, 미를 무로 바꾸는 것처럼 모음 하나로 곱셈을 하는 기발한 방법도 봤고요. 셋째, 우리말의 삿받침과 일본어의 치가 사실은 같은 멈춤 표시에서 왔다는 것도 알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다는 뜻의 여러가 1만을 뜻하는 요로주가 되기까지의 과정도 살펴봤습니다. 결국 언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살아있는 화석인 셈입니다. 만약 우리가 메인을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이 숫자들 안에 이렇게나 깊은 비밀이 숨어 있다면 과연 우리가 쓰는 다른 평범한 단어들 속에는 또 어떤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